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고 엄마가 된 지 1년 차가 된 30대 여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잘생긴 아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고 있어요. 출산할 때의 고통은 벌써 잊어버린 지 오래고 제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맞는지 믿어지지가 않아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제 아래로 동서 때문에 골치 썩을 일이 몇 개 있어서 고민 끝에 아이가 자고 있는 새벽 시간을 활용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몇 번이나 글을 썼다 지웠다 하면서 글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을 한 건 동서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사연 채널의 애청자입니다. 저도 동서를 통해 알게 되었고 지금은 제가 동서보다 더 많이 시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올린 사연을 동서가 볼 테고 시청자분들께서 달아주시는 댓글에 앞으로 동서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동서의 태도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의 행동을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순 있겠지만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저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보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제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행동들을 보였고 처음에는 좋게 넘어가려 했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동서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가만히 있는데 동서가 설쳐대니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같은 동서지간이면 서로 의지하고 도와줘도 모자란데 본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저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사건의 시작은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동서는 20대의 시동생과 결혼을 해서 아이들 둘 낳고 살아왔어요. 그동안 부족함 없이 잘 키워왔는지 애들한테 정성을 쏟은 게 눈에 보였죠. 그런 모습을 보니 좋아 보이기는 했지만 동서가 하는 행동들을 조카들이 그대로 따라하길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몇 번 동서한테 주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제 잘못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거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자식이 부모한테 원하는 걸 말하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해주고 싶어서 돈을 쓰겠다는 건데 왜 형님이 이런 것까지 참견을 하시는 건데요? 나이는 형님이 많아도 인생 선배는 저 아닌가요? 제가 애들을 10년 가까이 키웠는데 형님은 이제 막 임신 5주 차면서 저보고 애들 물질욕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 건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형님이 식구로 들어오기 전엔 이런 걸로 지적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동서가 나보다 애들을 낳고 먼저 키웠으니 그럼 더 잘 알 거 아냐. 이건 누가 봐도 동서의 행동이 잘못된 것 같은데? 동서의 행동 하나하나를 애들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는 거 동서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나는 애들이 원하는 거 사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방금 큰 조카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상품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이 먼저 사갔잖아. 그래서 매장 직원이 매진이라고 상황 설명을 했는데 방금 조카가 어떤 행동을 보였어? 10살밖에 안 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가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당장 자기 앞에 장난감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잖아. 요즘 애들은 빨리 성숙해지고 두뇌 회전도 빠르기 때문에 동서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전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저번에 가족들끼리 여행 갔을 때 마트에서 매진 상품이 동서 앞에서 딱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 방금 조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행동했잖아. 그때 정강이를 걷어차인 매장 직원이 창고에 들어가서 다음날 팔아야 될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동서한테 주지 않았어? 그때 경찰에 소송을 건다면서 매장 사장님이 뛰쳐나와 한바탕 했었지? 그 모습을 애들이 뒤에서 모두 지켜봐왔던 거고 진열되어 있던 장난감이 매진이 되니까 동서가 마트에서 보였던 기억을 떠올리고 똑같이 행동을 저지른 거잖아. 나는 이 점에 대해 조카한테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한 건데
애들 엄마인 동서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되레 애들한테 잘했다고 하는 게 옳은 행동이야? 육아 선배라고 해서 모든 걸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금 애들이 보인 잘못된 행동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동서는 자기 자식이니까 편을 들어주고 두둔한 거잖아. 애들한테 옳고 그름을 일깨워주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지. 나는 동서가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 동서는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차며 노려보더니 애들을 데리고 장난감 매장을 급하게 빠져나갔어요. 저는 큰 조카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인 매장 직원에게 대신 사과를 드렸고 매장 직원은 다행히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웃어 넘겨주셨지만 어느 누구라도 그 입장이었으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을 겁니다. 그때가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차 되는 날이었는데 매번 동서의 개념 없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시부모님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동서가 손님으로 대우받는 위치에 있을 때면 항상 심기가 불편할 정도로 일하는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런 동서의 모습을 저만 문제 삼은 건 아니었어요. 가족들 모두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었지만 동서의 성격이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은 점점 커졌고 동서와도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동서랑 저희 집이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처음에는 자주 만나 아침도 같이 먹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좋게 지내보려 했었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동서의 행동이 점점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본인도 제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먼저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댁 모임이 있을 때 말고는 개인적으로 동서와의 만남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에 스트레스도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서가 아침 일찍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침부터 동서의 얼굴을 별로 보고 싶지 않았었는데 쉬지 않고 초인종을 눌러대면서 집에 있는 거 다 안다며 현관문을 빨리 열어달라길래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네요. 형님, 요즘 저한테 왜 그래요? 계속 피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아버님 댁에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던 거 아세요? 그때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난감 매장에서 제 큰애가 매장 직원 정강이 걷어찼는데 사과도 안 하고 가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제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솔직하게 말할게. 동서랑 다니면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 같이 외출하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 동서 입장에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그리고 나 지금 임신 중이잖아. 최대한 심적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힘든 상태야. 그리고 당분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동서랑 같이 외출한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긴장의 연속이거든. 내가 동서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지내고 싶고 앞으로 조카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고 싶어서 얘기해 준 것뿐이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동서가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 동서처럼 똑같은 성격의 손님이 들어와서 정강이 걷어차고 갑질하면 기분이 좋겠어? 제가 장사할 것도 아닌데 그럴 일은 손톱만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말은 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당분간 거리를 두겠다는 거네요. 사람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성향이 다른데 형님 의견만 내세우면서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모순인 것 같네요. 그 매장 직원도 잘못을 한 거죠. 잘 나가는 물건이면 당연히 재고를 더 많이 비축해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면 그런 거 하나 일 처리를 똑바로 하지 못해서 큰애가 눈물을 흘렸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결국 다른 마트 가서 구매했어요.
기분 좋게 들어갔다가 기분 안 좋게 나왔는데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동서는 제가 평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집에까지 찾아와서 불만을 털어놨어요. 그래서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을 해줬지만 동서는 제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도 안 통하고 인정도 하지 않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래서 동서에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동서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는지 현관문을 발로 세차게 한번 걷어찬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서의 행동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이를 키우고 싶지도 않았고 대화도 안 통하는 사람 붙잡고 말싸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출산하기 전까지는 시댁에서 모이는 걸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다는 걸 시모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모는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이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오셔서 잠깐 얼굴만 뵙고 돌아가는 식으로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동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던 터라 동서 때문에 시부모님이 먼 길을 오게 되는 고생을 하셨네요. 재수 씨는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점점 난폭해지는 것 같냐? 지금 집안 분위기를 좀 봐. 이게 맞는 거야?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게 맞는 거냐고. 재수 씨가 행실말 똑바로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너도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건데? 네가 확실하게 얘기 좀 해봐. 아, 왜 나한테 그러는 건데? 나도 몇 번이나 얘기를 해봤지만 고쳐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 해오면서 이런 걸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형수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 형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말 나온 적 있었어? 그동안 없었잖아. 왜 이제 와서 내 와이프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건데? 형수님이 한 식구를 들어오고 나서부터 뭐만 하면 트집을 잡고 있잖아. 큰며느리가 새 식구로 들어오기 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알겠다고만 하지 달라지는 건 크게 없어서 계속 얘기해봤자 기분만 상할 것 같아. 엄마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란다. 이 문제는 우리가 백날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고 네가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다. 그래야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텐데 작은 애는 무슨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한기로 흘려버리니 우리도 계속 얘기하는 게 힘 빠지게 되는 거야.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편을 들어준다고 관계가 좋아지겠니? 너도 충분히 느끼고 있잖아. 처음엔 동서의 편을 들어주던 시동생이 모두가 동서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하자 더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시동생 본인도 동서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뒤 시동생은 가족들의 부탁으로 동서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저희는 최대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고 싶었을 뿐이지 동서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한 가족으로서 서로가 조심하고 잘 지내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시동생에게 저희 입장에 대해 다시 얘기했고 집으로 돌아간 시동생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길 바라면서 시부모님과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먼저 집으로 돌아간 시동생이 1시간쯤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뒤를 동서도 따라왔죠. 저한테 불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시키지 말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왜 이 일을 통해서 제 기분을 안 좋게 만드세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직접 하시라고요. 제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을 했다고 다들 저를 싸잡아 죄인 취급을 하는 건데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도 없잖아요. 네가 행실이 똑바로였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니? 그리고 네가 어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다. 무슨 말만 하면 기분 나빠하기나 하지. 좋게 받아들인 적이 있기나 하니? 여기까지 오는데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싸우려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럼 생각 없이 왔겠어요?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는데요. 더 이상 저희 가정사에 참견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던 잘만 살면 되잖아요? 남이 저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성격대로 행동할 거고 이런 제가 불편하시면 얼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잖아요. 이 말 하려고 왔어요. 제 성격 절대 못 고치고 고칠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제가 싫다면 다들 저랑 연 끊고 살면 될 것 같네요. 다들 어떻게 하실래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시던지 아니면 연 끊고 살던지 결정하세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희 가족이 피해 안 보는 게 우선이라고요. 동서는 어머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이 동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동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도 하지 않으려고 어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말밖엔 해줄 수가 없네. 어차피 연 끊을 생각이었다며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지금 협박하는 거야? 매번 좋게 얘기하니까 어른들이 우스워? 동서가 그동안 얼마나 잘난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더는 가족의 분열을 조성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해. 동서가 오기 전에 이미 아버님 어머님이랑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우리는 동서가 서방님의 말을 듣고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우리의 말대로 좋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지. 만약 서방님과 같이 왔을 때 앞으로 가족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행실을 똑바로 하겠다고 했으면 좋게 받아주려고 했는데 어쩜 조금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아? 동서 말대로 우리도 한계고 더는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연 끊는 걸로 하자. 원하던 대로 해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앞으로 아버님 어머님이랑 우리 가족 신경 쓰지 말고 동서 가족 잘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래. 뭐라고요? 여보, 방금 형님 하는 얘기 들었지? 우리 집안을 아주 휘어잡으려고 한다니까? 내가 저래서 형님을 싫어하는 거야. 본인이 되게 잘난 줄 안다니까? 누구는 무서워서 연 못 끊을 줄 알아요? 저희도 이미 오면서 조금이라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얼굴 안 보기로 이미 결정 내리고 왔어요. 시동생은 동서에게 좋게 풀자고 대화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불만만 가득 쌓인 상태로 들어온 거였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던 동서의 행동과 시동생의 무책임한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된 가족들은 더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께서 개념 없는 동서에게 화가 많이 나셨는지 꼴도 보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렇게 좋게 풀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던 가족관계에는 균열이 생겼고 그날 이후 더 이상 동서 내외의 얼굴은 볼 수 없었고 연락 또한 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도 많았었고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동서가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 어느덧 9개월이나 시간이 흘러버렸고 만삭이 되어 출산이 임박했을 때쯤 동서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전화 한 통 없었고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데도 얼굴도 마주친 적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고민 끝에 동서의 전화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9개월 만에 전화를 했다는 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연락은 안 하고 지냈었지만 전화가 온 걸 받지 않았다가
저에게 괜히 화살이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간만에 동서와 통화를 하게 되었죠. 9개월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잘 지냈으면서 갑자기 전화한 이유가 뭐야? 중요한 일 아니면 길게 통하고 싶지 않은데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끊고. 형님, 제가 지금 도움받을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나가질 못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잠깐만 와주면 안 될까요? 애들이 감기가 걸렸는지 열도 좀 나길래 일단 급하게 혈제도 먹였거든요. 괜찮으시면 병원에도 좀 데려다 주세요. 오죽했으면 형님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지금 도움받을 곳이 형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아니, 애들이 아프다는데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서방님한테 애 좀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오늘 주말이라 서방님 쉴 거 아니야. 그이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오늘도 출근했어요. 늦게까지 야근한다는데 제가 동네에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부탁하는 건 다른 사람보다 형님이 날 것 같아서 전화드린 거니까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서 그래요. 정확한 얘기는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동서가 많이 급해 보였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김에 그래도 가족이라고 동서 생각해서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김장을 했던 김장김치 한 통을 들고 동서 집으로 향했어요. 만삭이었지만 거리가 가까워서 크게 무리하지 않고 동서 집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동서가 저를 많이 기다렸는지 급하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조카들이 기침을 하면서 힘들어하길래 서둘러 병원 갈 준비부터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주방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김장김치를 보더니 저에게 한마디 툭 던졌네요. 어머, 김장김치 했어요? 아니,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그래도 준 거니까 잘 먹을게요. 저 지금 나가봐야 하니까 형님이 애들 병원 데려다 주고 잠깐 집에서 애들 좀 돌봐주세요. 아, 그리고 방금 가져온 김치 어머님 댁에서 한 거죠. 그거 애들 배고프다고 하면 주지 마세요. 매년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김치 진짜 별로예요. 제 입맛에 너무 안 맞고 영양가도 별로 없어 보여서 집에 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이거든요. 저는 사 먹는 김치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이런 건 애들 주기도 무서워요, 형님. 어머님 댁에서 만든 김장김치가 위생에도 별로 안 좋잖아요. 깨끗한 환경도 아닌 시골 촌동네인데 어떻게 믿고 먹어요? 절대로 그 김치 애들 먹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10,000원 받으세요. 잠깐 다녀오는 거니까 그 시간 동안 돌봐주는 값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동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이깟 10,000원을 내 앞에 내미는 거야? 이 김치 어머님이 누구 생각하면서 만든 건 줄 알아? 동서랑 서방님 생각나서 따로 포장을 해놓은 거라고. 만약에 내가 동서네 집에 들리게 되면 따로 건네주라고 어머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줬는데 쓰레기통에 전부 다 처박았다고? 동서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9개월 동안 서로 연락 안 하면서 지낸 동안 그래도 꽤 후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 지금 어디 가는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안 그러면 나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당장 얘기하라고. 뭔데 애들까지 팽개치고 집을 뛰쳐나가려는 건데. 아우 정말. 얼마 시간 안 남았는데 계속 붙잡을 거예요? 이러다 저만 또 놓치게 된다고요. 오늘 특별 한정판으로 명품 매장에서
물건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몇 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려면 일찍 가서 줄을 서야 된다고요. 일단 다녀와서 설명해 드릴 테니 애들 좀 봐주세요. 부탁할게요. 동서가 급하게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저는 동서의 뒷 목덜미를 잡아 끌었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들보다 명품 가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동서의 행동에 저는 화가 치밀었고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어요. 제가 동서 집에 있을 이유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동서는 한 번이면 된다고 잠깐 시간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동서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벗어나려고 몸을 밀쳤지만 강하게 밀지는 않았어요. 제가 만삭에 곧 출산 예정이라 동서도 조심하는 데 보였는데 시계를 슬쩍 보는 순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동서는 한정판으로 나온 명품 가방을 못 사면 전부 제 탓이라고 화를 낸 뒤 곧장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동서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고 동서가 급히 나가려다가 저희 남편과 부딪히게 된 거였죠. 제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은 무서운 얼굴로 변해서는 동서를 노려봤고 동서는 잠깐이면 된다고 남편까지 밀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남편은 동서의 팔을 잡아 집 안으로 강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시동생이 보게 되었는데 남편의 양 어깨를 밀치더니 넘어진 동서를 조심히 일으켜 세웠고 남편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퍼부어 댔네요. 원래 오늘 일을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애들 몸이 안 좋아서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 왔는데 지금 하준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형이 뭔데 내 와이프를 밀쳐? 여보, 나 지금 빨리 백화점에 가봐야 되거든? 애들 좀 봐줘. 이러다 오늘 한정판으로 나온 명품 가방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애들 병원부터 데리고 가. 지금 애들 몸이 안 좋은데 그깟 명품 가방이 먼저야? 이러려고 나를 부른 거였어? 한정판으로 나온 명품 가방을 사려고 만삭인 나를 부른 거였냐고. 그것도 모자라 곧 출산 예정인 나를 밀쳐? 너 완전 제정신이 아니구나. 서방님은 저런 동서가 어디가 좋길래 이런 한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대책 없네요. 여태까지 잘 살아왔거든요. 형수님이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요? 그만 나가주시죠. 너 지금 너희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재수씨, 다시 한번 말하는데 방금 한 행동에 대해 똑바로 처신하지 않고 간다면 좋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휴, 그러시던지요. 저는 지금 명품 가방이 더 급하거든요. 여보, 아주버님이 비켜주지 않는데 어떻게 좀 해봐. 나 정말 급하다니까? 아, 빨리 좀 비켜요, 정말. 너희들이 뭐가 무서운지 전혀 모르는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참고 또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다른 건 다 참아왔는데 임신한 내 와이프 넘어뜨리고 개념 없이 행동한 너희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여보세요? 네, 아버지 저예요. 지금 동생 집에 왔는데요. 급하게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나랑 정말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당장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다시 말씀드려. 자식들 내팽개치고 명품 가방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재수씨도 문제고 너도 아버지 밑에서 감사한 줄 모르고 대충 일하면서 돈 받아가는 거 더 이상 나도 못 참겠다. 들리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회사에서 일 개판으로 한다며? 아버지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서 그래? 자식이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아니야? 나는 할 만큼 하고
타당하게 돈을 받는 것 뿐이라고. 그리고 어차피 회사에서는 형을 인정하지. 나는 거들떠도 안 보잖아. 어차피 수명인간 취급하고 있는데 열심히 다녀봤자 뭐해?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인생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지. 남편과 시동생은 시부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 규모가 좀 큰 편인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얼굴을 마주치게 될 일이 거의 없지만 남편은 그동안 시동생의 근무 태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연을 끊겠다고 난리를 친 이후 시동생은 시부 회사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뒤처리는 전부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 몫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시동생보다 직책이 높은 위치에 있는 직원들이 꽤 있었지만 아무도 시동생을 건들지 못했었어요. 그 이유는 시동생의 뒷배경에 시부가 버티고 계셨기 때문이죠. 시동생은 그걸 이용해 회사의 출근 도장만 찍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회사에서 빨리 나오거나 정시에 퇴근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였는데 시부가 힘들게 일궈온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매달 받는 돈으로 명품이나 사며 수준에 안 맞는 사치를 부리는 시동생과 동서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된 남편은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고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남편은 시동생과 동서를 상대로 몸싸움을 벌였고 얼마 뒤 시부가 시동생 집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판도는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시부는 남편에게서 모든 상황들을 전달받게 되자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시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시동생의 퇴사철이었고 동서와 시동생은 사색이 된 얼굴로 말도 안 된다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시부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동서는 시부를 붙잡으려 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가로막자 동서가 자기의 앞길을 막았다고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두 눈이 돌아버려 동서의 양뺨에 손을 올린 뒤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젖혀 버렸습니다. 동서는 분노한 저를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저희 부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네요. 동서의 집안이 잘난 것도 아니고 시동생을 만나서 그동안 사치를 즐겨놓고선 본인이 뭐라도 되는 것 마냥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봐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동서와 시동생은 시댁에 와서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가족들 모두 동서내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한 줄 모르고 시부의 등 뒤에서 자기 잘난 맛에 산 동서내외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받아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동생과 동서는 먹고 살기 위해 맞벌이를 하면서 입에 겨우 풀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동안의 사치에 밀려있는 카드값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려 비싼 외제차까지 처분하고 좀 더 적은 평수로 이사까지 가게 되었네요. 시부와 남편은 1년 가지고는 절대로 정신 차리지 못할 거라며 최소 5년은 두고 봐야 한다고 동서내외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 계신 시부가 여러 지역의 회사를 키우고 있는 중인 중요한 시점에 시동생이 묻히기만 행동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듯 합니다. 시동생과 동서가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제발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서가 제가 올린 사연을 시청하게 될 텐데 인생 선배님들께서 따끔한 조언 아낌없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제 사연을 풀어내다 보니 창밖에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네요. 출퇴근길 안전 운전하시고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아픔인 건 알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그날이
저에게도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제 곁을 떠나버린 아픔을 겪었는데도 이 세상은 조금의 변화도 없네요. 저 또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애써 아픈 감정을 숨기고 출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에 몸을 싣고 각자의 사연을 짊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의 틈에 껴서 매번 해오던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겪었던 아픔 또한 조금씩 무뎌지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였던 남편과 3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한없이 착해 빠진 모습에 반해 결혼을 선택했었고 함께 살아오면서도 제가 남편을 선택한 거에 대해 조금도 후회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평탄할 것만 같았던 제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오게 된 건 엄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부터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화도 잘 안 되시고 입맛도 없으신지 끼니를 거르시게 되는 일이 많아지셔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나이가 들면서 운동 부족으로 인해 찾아온 우울증 비슷한 증상 같다며 그때부터 산에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셔서 최대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엄마가 건강관리만 잘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었어요. 그런데 운동을 시작하셨던 엄마를 볼 때마다 체중이 눈에 띄게 빠지는 것 같아 뭔가 좀 이상함을 느껴서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해 왔었습니다. 산을 자주 다니시기는 했지만 운동량에 비해 급격하게 빠지는 체중은 저에게 불안함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운동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더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엄마를 모시고 강제로 정밀 건강검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안했던 마음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고 엄마는 이미 손을 쓰기에도 힘들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위암 4기 판정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예상치 못했던 진단 결과에 서로 바라만 볼 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의사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암세포가 다른 곳에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면서 말을 아끼셨어요. 병원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가 되기 전에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권장했지만 엄마는 의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의사는 아주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은 엄마의 의지에 따라 생명이 연장될 수도 단축될 수도 있는 거라면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래야 1년 이내로 보셨습니다. 반대로 항암 치료를 받는다면 암세포가 자라는 걸 어느 정도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더 나아가 기적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엄마에게 치료를 적극 권장했어요. 저 또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입원 수속을 받기 위해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엄마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게 말이 돼? 엄마는 나만 놔두고 떠날 자신 있어? 기적이 있을 수도 있다잖아. 서둘러 입원 절차 밟으면 살 수도 있다는 말인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야? 나는 아직 엄마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치료받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마. 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다는 얘기잖아. 엄마는 그런 기적 따위 내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만 지내고 싶지 않다. 그 기적을 바라보고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다 기력까지 전부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되면 엄마가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니? 앞으로 엄마에게 남은 시간 가치 있게 쓰고 싶어.
그러니 너도 엄마의 결정에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서로가 바빠 함께한 시간도 적은데 우리 여행이나 가자. 제가 병원에서 엄마를 붙들고 애원을 했지만 결국 항암 치료받는 걸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고 앞으로 필요하게 될 약만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듣게 됐는데 계속해서 제 심기를 자극시키는 말들로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사돈이랑 일주일 정도 여행 가기로 했다면서 정말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니? 아예 마음을 정리했나 보구나.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떠난다곤 하지만 막상 사돈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내 마음도 참 씁쓸하구만. 나도 나중에 사돈의 길을 따라갈 걸 생각하니 나도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야 될 것 같더라. 그런데 현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지.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행을 옮기기에는 결정적으로 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니. 사돈께서는 사돈 어른이 남기고 가신 재산이 있으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 눈 감을 때까지 모아놓은 재산 다 쓰고 떠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있잖아. 건물 임대료만 받아 먹어도 그게 얼마니? 그 건물의 가치가 90억 정도 된다더만. 그거 처분해서 남은 시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눈 감아도 후회는 없을 것 같네. 어차피 그 재산 너한테 전부 다 떨어질 텐데 쓸 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하루빨리 넘겨주면 참 좋겠다. 우리도 사돈 덕 좀 보면서 살아도 되잖니?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아마 사돈이 떠나기 전에 우리한테 뭐 좀 남겨주고 가겠지? 아, 엄마. 이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면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세요? 아, 제발 생각 좀 하고 말을 해요. 오빠는 왜 엄마한테 큰 소리야? 엄마는 현실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 어찌됐든 새언니한테 그 많은 재산이 남겨지는 건 맞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왜 오빠가 예민하게 반응해? 언니, 저희 엄마 말에 기분 나쁜 건 아니죠? 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많은 재산 어떻게 할 거예요? 아가씨,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니. 내가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벌써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고. 어머님이 방금 저에게 하신 말은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좀 나눠달라는 거잖아요. 남은 인생 돈에 쪼들리지 않고 펑펑 쓰면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기분으로 더 이상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먼저 일어나 볼게요.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두들 알게 되면서부터 얼굴만 보면 돈 얘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시댁 집안 사람들은 저희 엄마가 하루빨리 떠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이 옆에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댁 가족들과 저와의 관계를 더 안 좋게 만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시댁에서 뛰쳐나온 저를 뒤따라온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야, 솔직히 우리 가족만 잘못이 있다고 할 순 없잖아. 장모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돈 얘기가 오고 간 거고 그 많은 재산 어떻게 사용할지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다들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그만큼 우리 가족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아, 그래서
엄마가 떠나시고 남기신 재산을 어떻게 쓸지 그런 고민을 벌써부터 하고 있었던 거야?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사람들이었으면 돈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겠지. 우리 엄마 아직 건강하시고 멀쩡해. 그리고 당신 집안에는 땡전 한 푼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김칫국 좀 그만 마시라고 해. 엄마가 위암 사기 판정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시모는 얼굴만 보면 엄마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할 건지 매번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건물을 욕심내고 있는 게 눈에 보였고 신우 또한 시모를 거들면서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경우 처음에는 장모님을 많이 걱정해주고 시모와 신우가 저에게 말실수를 했을 때 따끔하게 한마디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형식적인 말들만 반복을 했어요. 화가 커지는 걸 막으려고 귀찮아서 하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말투로 저를 걱정하는 척 편을 들어주고 있었죠. 제가 평소에 알던 남편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에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또다시 엄마의 재산 얘기가 나오면서 참고 참았던 제 감정은 결국 터져버리게 되었고 그날 이후 시댁에는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보면 또 엄마의 재산 얘기가 나올 게 뻔하고 나는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싫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시부는 원래 말수가 적긴 했었지만 그래도 말실수를 했으면 한마디 정도는 해줄 법한데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과일에만 집중하고 계시길래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어요. 순하고 착한 남편의 모습만 보고 결혼을 했던 3년의 시간이 점점 후회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부부 금실에도 결국 금이 가게 되었네요. 시댁에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고 난 이후 저희 부부는 각방을 사용했고 그런 관계가 지속되는 생활이 답답해서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내겠다는 메모 한 장 남겨두고 간단히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분명 메모를 확인했을 텐데도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았어요. 엄마 하나 신경 쓰는 것도 벅찬데 남편까지 저를 힘들게 하니 제 속은 말이 아니었죠. 그렇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전부 차단한 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엄마와 저녁을 함께 하기 위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얼굴을 비추고 있길래 현관문을 열어 그동안 연락 한 통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기분 나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남편은 들어가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다며 제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엄마한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너한테 연락을 안 했는지 알아? 나도 너랑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많은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너는 우리 가족의 실수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서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장모님 건강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자연스럽게 재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있을까? 장모님, 제 말이 틀렸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사람이 의지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희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논? 그게 무슨 의논이야. 당신 식구들의 일방적인 생각 아니었어? 우리 엄마가 하루빨리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 사람처럼 행동했으면서 왜 내 탓으로만 돌리는 건데? 당신 집안 식구들의 생각만 얘기하려고 한 달 만에 나타난 거면 그냥 돌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장모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 가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장모님도 저희가 걱정해주는 게 연락까지 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데? 아예 집에는 들어오지 않을 생각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순 없잖아. 그럼 처음부터 잘하던가. 내 기분은 애초부터 안중에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우리 엄마 건강이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 왔니? 남편은 저에게 언제까지 엄마 집에만 있을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 또한 목소리가 계속 높아졌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남편과의 대화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만 돌아가 달라고 했지만 제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알던 남편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동안 함께 있던 시간들 또한 후회스러웠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앞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을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장모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면 서둘러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과 이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네는 한 달 만에 찾아와서 병자인 나에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게야? 그리고 내 재산을 왜 자네 집안에서 탐을 내는 건데? 내 딸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내 집에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있었겠나? 정신머리를 고쳐먹지 않는데 뭘 달라는 거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게. 전에 우리 가족에게 보였던 자네 집안 식구들 모두의 태도가 가식적인 모습이었다는 걸 내 몸이 안 좋아지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네. 차라리 우리 딸의 인생을 망치는 존재들이라면 이혼하고 내 딸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훨씬 좋은 선택 아니겠나? 썩 내 앞에서 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게. 정아 너도 저놈과 그만 끝내거라. 들었지? 나 또한 너랑은 그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된 게 우리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돈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할 말이 그렇게 없어? 다들 우리 엄마 재산만 눈독 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있겠어. 우리 엄마 재산에 눈독 들이는 너희 집안 꼴도 보기 싫어. 저는 남편과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 강제로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밖으로 내보내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몸싸움을 벌였어요.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문을 닫지 못하게 끝까지 붙들면서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어떠한 말조차도 섞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차피 처음과 끝은 돈 얘기로 끝날 텐데 굳이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면서 저에게 더 큰 상처가 남겨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단호하게 남편을 거절한 것도 있었는데 엄마도 제가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버티면서 저와 엄마에게 막말을 쏟아냈던 남편은 경찰이 오면서 더 이상의 막 나가던 행동을 제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돈 앞에는 장사 없다더니 저에게 언제나 자상하고 배려 많았던 남편도 결국 엄마의 재산 앞에선 저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힘든 시간이 지나간 이후 저희 부부는 확실하게 금이 가게 되었고 더 이상의 관계 회복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나서 시모에게도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어차피 전화를 받아도 상처되는 말밖에 없을 것 같아 어떠한 연락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런 관계를 더 이상 끌지 말고 정리를 할 거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라며 걱정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눈을 감기 전에 남편과의 상황이 해결되는 걸 보고 싶어 하셨어요. 엄마가 바라는 것처럼 저 또한 남편과 더 이상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을 따로 연락해 만났어요.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무슨 일 때문에 불렀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서류를 확인하던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더니 제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이혼을 해줄 마음이 없다고
제 앞에서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당신도 나와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냐고 화를 내면서 물어봤는데 그 순간 갑자기 카페 문을 열면서 들어온 시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 전화는 끝까지 안 받더니 결국 내 아들과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재산 얘기 좀 했다고? 이게 이혼 서류까지 오고 갈 정도로 심각한 일이니? 그럼 저한테 원하는 게 뭔데요? 그냥 서로 솔직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엄마 재산이 가지고 싶다고 대놓고 말을 하세요. 그걸 놓치기 싫으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세요? 저는 이 사람과 조용히 이혼하고 싶었던 것 뿐이지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나오신 걸 보면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이 사람을 뒤따라 나왔다는 건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해야 되는 건가요? 어차피 달라지는 건 전혀 없고 이 서류를 가지고 나왔을 때부터 확고하게 결정을 내린 상태라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이번에 겪게 되면서 느낀 건 저희 가족의 재산만 보고 결혼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너무 크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던 게 얼마 전에 저희 엄마 집에 무작정 들이닥쳐서 한바탕 난리를 쳤을 때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부른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 맞아떨어지니까 더 소름이 돋는데요. 이 사람이 이혼 서류를 찢을 줄 알고 미리 여분을 더 챙겨왔거든요. 오늘 이 서류를 다 찢어버려도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보다 그냥 좋게 정리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냐? 이깟 서류 백날 내밀어봤자 어차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줄 알아? 소송이 몇 년이 걸리든 한번 해보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쉽게 흘러가진 않을 거야. 그럼 서로 할 말은 끝난 것 같으니까 나 먼저 일어나 봐도 되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미련한 것. 네가 내 아들을 힘들게 한 만큼 그 아픔을 100배, 1000배 되돌려 줄 테니까 조만간 다시 한번 보자고. 그때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주마. 남편과 시모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니 눈앞에 보이는 수십 장의 이혼 서류를 전부 다 찢어버린 뒤 먼저 카페를 나섰습니다. 단호하게 마음먹은 만큼 저 또한 그들을 끊어내기 위해 그날 이후 변호사를 만나 소송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저희 부부는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까지 전부 짓밟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변호사는 소송도 오래가지 않을 거라며 시댁 집안 사람들이 제가 엄마의 많은 재산을 받는 거에 대해 배 아파서 고집 부리는 것밖엔 안 된다면서 현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송 문제일 뿐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내세울 수 없다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그들은 의미 없는 싸움이 될 거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해줬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 소송 준비를 하면서 하루빨리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하루빨리 정리가 되고 암 말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엄마 곁에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의사가 말했던 시간보다 상태가 빠르게 악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에 느낌이 좋지 않아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순간 담당 의사의 안색이 너무 안 좋게 변했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암세포가 전보다 더 많이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심장에까지 전이가 퍼진 상태라 시간이 지날수록 숨 쉬는 게 힘들어질 거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이미 암세포가 심장에 전이가 돼서 고통스러워 하셨던 거였습니다. 엄마는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였다고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보이셨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엄마의 건강 문제로 남편과 이혼 소송 때문에 법정에 서야 되는 일정이 다가오는데 그런 시간들조차 아까웠죠. 엄마 옆에 조금이라도 더 있어주고 싶어 남편한테 소송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다고 문자 한 통 남긴 뒤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병원에 다녀오신 이후 빠르게 건강이 악화되어 갔고 결국 며칠 뒤 사경을 헤맬 정도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시다가 결국 저를 놓지 않으려 했던 손에 힘이 풀렸고 엄마는 거친 숨을 반복해서 내쉬더니 끝내 저와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던 것 같은 눈빛을 보내셨는데 헐떡거리기만 하셨던 엄마의 마지막 말은 끝내 듣지를 못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장례는 진행이 됐고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하염없이 오열을 했어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암은 엄마의 건강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괴로움의 눈물을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왔어요. 일부러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제 앞에 나타난 그들이 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리자 시모가 그런 저를 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하나의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걸 본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왜? 놀랬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 이거 장모님이 나한테 직접 남기신 영상 유언이야. 힘든 몸인데도 당신과 내가 잘 지내길 바라셨는지 영상 유언을 남기셨다니까. 믿기지가 않지? 나도 장모님이 이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꿈에도 몰랐다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줄까? 장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90억을 사위인 나한테 전부 넘기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잖아. 이거 하나로 모든 상황 해결됐지? 너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집에는 언제 왔다 간 거야? 내가 거의 매일같이 집에 붙어 있었는데 내가 없는 틈을 타서 엄마 집에 들어갔던 거야? 무슨 말인지 나는 잘 모르겠네. 이거 장모님이 직접 보내주신 파일이라니까. 여기에 내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겠어? 사경을 헤매시는 장모님한테 이런 걸 강요하는 건 정신 나간 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너도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나는 어떻겠냐? 지금 이 상황이 꿈만 같다고. 그러니 처음부터 누가 욕심을 부리래? 네가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 했다면 사돈이네 아들에게 전 재산을 전부 통째로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진 않았겠지. 니들이 저지른 계획이잖아. 우리 엄마가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행동했을 것 같아? 니들이 그 영상 조작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이리 내놔. 그거 가져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어차피 원본은 따로 있거든. 영상 유언이 제일 확실한 거 알지? 너는 법정에서 나한테 지게 되어 있다니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걸 본 저는 입을 다물질 못했어요. 누가 봐도 엄마인데 말도 안 되는 유언을 영상으로 남겨두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강압적인 영상의 유언은 법적으로 채택이 안 되는 거 모르냐고 화를 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강압적이 아닌 자의적인 영상이라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엄마였는데 영상을 힘들게 읽는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마의 장례가 끝이 나고 법적 소송이 다시 제기될 때 그 영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었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90억 재산은 자기 것이 될 거라고 되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된 저는 절망스러웠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장례식장에 들이닥친 시댁 식구들은 한바탕 엄마의 유언 영상을 가지고 난리를 친 뒤 장례식장을 나갔는데 그때부터 엄마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재산 90억을 사위에게 남기겠다는 영상 유언은 자의적이 아닌 강압적이라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없는 틈을 타 남편이 들어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엄마를 일으켜 억지로 영상을 찍게 만들지 않고서야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엄마의 장례를 겨우 끝낸 뒤 저는 서둘러 집 주변 CCTV부터 확보를 하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은 뒤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가 누워있던 안방 침대에 지쳐있는 뭔가 마음을 잠깐 쉬려고 누웠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책장 틈에 비친 반짝이는 물건에 몸을 일으켜 책 한 권을 빼내는 순간 전선들이 책에 달라붙어 따라 나왔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책을 펼치는 순간 소형 CCTV가 책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줄을 따라가 확인을 해보니 책장 및 서랍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고 있었는지 기계가 작동 중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CCTV 녹화 중지 버튼을 누른 뒤 외장 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해 녹화된 영상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장면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네요. 엄마, 빨리 들어와. 시간 없어. 최대한 서둘러 끝내고 돌아가야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이 영상을 보여주면 아마 나를 소송 걸려고 주변 CCTV는 다 찾아볼 거야. 그럼 이 유언 영상이 강압적이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그럼 반대로 엄마랑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안 된다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고. 걔 성격이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데 영상 유언 보자마자 자의적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단서를 찾아내려 노력할 거야. 그래서 내가 중국집 배달부처럼 옷을 입고 헬멧을 쓰고 들어온 거라고. 엄마는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제발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엄마, 일단 장모님 좀 일으켜 세워봐요. 빨리요. 사돈, 정신 좀 차려봐요. 지금 상당히 몸이 힘든 거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힘들어도 좀 일어나 봅시다. 장모님, 정신 차리세요. 정아가 금방 돌아올 텐데 그 전에 빨리 찍어야죠. 장모님, 제 말 안 들려요? 마지막 힘을 쥐어짜라니까요. 자, 저 좀 보세요. 정아가 지금 임신했어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예요? 저희가 이혼했으면 좋겠냐고요. 저 나쁜 놈 만들지 마세요. 장모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정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지우라고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장모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냐에 따라 정아와 제가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 재산 90억 사위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강압적이 아닌 자의적인 영상입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 앞으로 정아한테 좋은 남편이 되어줄게요. 하지만 따라주지 않는다면 정아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시간 없어요. 엄마는 그냥 촬영만 하고 있어요. 내가 편집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장모님, 정신 차리라니까요. 진짜 이 노인네가? 갈 때 가더라도 나한테 90억은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유언을 남긴다고 니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 줄 아냐고. 그리고 내 딸이 임신했다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따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장모님이 떠나고 난 뒷일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90억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로 이혼 안 해줄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장모님이 지금 당장 자의적인 영상 유언을 남겨줘야 정화 목숨을 보장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정화도 장모님들을 따라가게 만들어 줄까요? 90억이 손에 들어오게 생겼는데 우리 가족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있을 것 같아? 큰 돈을 쥘 수 있다는데 뭔 짓을 못해? 아유, 답답한 노인네야. 그냥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건데 죽기 전까지 고집 부릴 거야? 당신 딸까지 잘못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눈 딱 감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90억이 당신 딸 목숨값이라고 생각해. 그럼 마음 편하잖아. 눈이라도 편히 감아야 되지 않겠어? 엄마가 설치해둔 CCTV에 담긴 녹화된 영상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엄마가 눈을 감은 이후에 저에게까지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결국 남편이 시키는 대로 영상 요원을 찍게 되었네요. 하필 그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던 건 어떤 남자가 차량을 빼다가 제 차를 긁어버렸다는 전화를 받아 잠시 자리를 비웠던 건데 그것 또한 남편이 계획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지도 않았었는데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기 위해 온갖 안 좋은 말들로 엄마를 압박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을 때는 엄마가 남편과 시모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시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던 거네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 저는 오열을 했고 두 모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남편과 소송 준비로 변호사를 만나고 정신없을 때 엄마가 남편과 시모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걸 몇 번 봤었는데 제가 너무 많은 일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겹치다 보니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싶지 않아 지켜보기만 하다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엄마의 방에 CCTV를 설치해 둔 거라며 두 모자의 수상한 움직임에 무언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안방에다가 CCTV 설치 기사를 불러 도움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의 신중한 행동으로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정신 차리기도 힘든 엄마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했고 엄마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괴로운 상황들을 이겨내가며 떠나셨던 거였어요. 그때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가 못했던 걸 엄마가 떠난 이후에 알 수 있게 된 거였죠. 한참 동안 오열을 했고 저는 곧장 CCTV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던 담당 경찰에게 엄마가 녹화해두었던 CCTV를 보여주었고 결국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들에게 연행이 되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는 힘겹게 목숨이 붙어있는 환자에게 강압적인 유언의 압박을 강행했고 거기에 더해 물리적인 행동을 저지른 남편과 시모가 병으로 자연사한 게 아닌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단명한 거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으로 법적 적용이 된다면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된 남편과 시모는 엄마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은 물론 환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이득만을 생각해 생명이 위험한 환자에게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강압과 물리적인 행동으로 결국 수명을 단축시켜 세상을 떠나게 한 잘못으로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들이 괘씸해 남편은 징역 15년, 시모는 징역 13년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곧 숨이 먹게 될 사람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형벌이라고 되려 큰 소리를 질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던 남편은 재판장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판사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18년형으로 형을 늘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남편은 피를 토할 정도로 오열을 했고 그제야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엄마와 작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에 조금의 선처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 모자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금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법으로 처벌을 받아 두 모자는 징역을 살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들로 인해 받았던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뎌진다고 하지만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저 혼자 감당해야 될 아픔이 너무 커서 힘들게 이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뭐길래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90억의 건물은 처분하고 재산의 일부를 엄마와 똑같이 암투병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싶어 기부를 했어요.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저로 인해 삶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기 위해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오늘따라 저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직까지 엄마가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제야 자유를 찾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결혼을 결심하고 제 인생을 맡겼는데 결국 남이 되어버린 좋지 않은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11년간 함께 있고 그 긴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마음 맞춰 사는 것도 버거운데 시댁 식구들까지 저를 힘들게 하다 보니 하루하루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런 삶들이 지쳐버려 더는 좋은 감정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서로 가진 것도 없이 시작해도 제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임신을 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둘이 벌어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자리도 잡기 전에 임신부터 했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먹었어요.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삶은 결국 이혼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하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혼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온전치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남편과의 결혼을 고민하셨지만 남편도 잘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처지를 심호도 인지하고 허락을 해주셔서 식을 올릴 수는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도 서로 사랑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줄 알았지만 그건 오롯이 제 생각이었고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자리를 잡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고 만삭이 되자 시모가 시댁으로 들어와 살라고 강제 결정을 하셨어요. 밖에서 일하는 남편 신경 쓰게 할 거냐면서 출산 이후 몸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시길래 남편과 상의 끝에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시모의 말을 따랐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시모에게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댁 집안은 가족이 있지만 저는 가족 없이 홀로 살아왔었거든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워낙 가난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그런 삶이 많이 힘들었는지 항상 아빠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죠.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오던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저를 버리고 떠나셨을 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던 집도 처분이 된 상태였고 봉투에 500만 원 넣어두시곤 짧은 말 한마디 적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엄마는 원래 없는 존재였던 것처럼 살라며 저와 함께한 기억들 전부를 잊어버리겠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어요. 그 순간 버림받았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빠가 저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꼭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생을 마감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던 거고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시댁 식구들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엄마한테 버려진 거에 비하면 버틸만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도 점점 병이 들었었나 봐요. 출산 이후 시댁에서 몸조리 받을 때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1년의 시댁 생활을 하는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무기력해진 제 자신을 보고 있을 때면 한계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얘, 너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는 거야? 고기가 다 타고 있잖아. 음식 하다 말고 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지금 반항하는 거니? 아유, 이리 나와봐라. 하기 싫으면 말을 하던지. 비싼 소고기 전부 다 태워 먹었잖니. 뭐 하나 시켜도 똑 부러지게 하는 게 없어. 가정부였던 너희 엄마가 오죽 답답했으면 너를 버리고 떠났겠어? 나 같아도 너를 버렸겠다. 어떻게 된 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매일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잔소리 듣는 거 지겹지도 않아? 갑자기 왜 가정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 사람이 가정부였던 게 무슨 상관인 거죠? 이런 식으로 트집 잡으려고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본 거였어요? 네가 하는 짓을 봐봐라. 비싼 소고기는 다 태워 먹고 좋게 해주고 싶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좋은 말이 나가겠니? 너 왜 등원 보내고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야? 애 등원 보내고 바로 집안 청소하고 아침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어? 요즘 아주 막 나가려고 작정을 한 거지? 내가 지금 화가 치밀었는데도 최대한 참고 있는 중인 거 알면서 왜 나를 계속 건드려?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니? 내쫓기면 갈 데도 없는 게 어디서 지금 누나를 부라리면서 혜미를 노려봐? 너는 내 집에서 평생 군말하지 않고 가정부 역할이나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 피가 어디 가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뭘 어쨌길래 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저도 좀 쉬고 싶어서 아침에 정신없이 아이 등원 보내고 숨 좀 돌릴 겸 커피 한 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제 입에 커피 한 잔 들어가는 게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그냥 나가서 사는 게 낫겠어요. 저도 더는 참기가 힘들어요. 어머님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우울증까지 왔다고요. 저를 계속 막대한다면 그 사람과도 그만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 집안에 제 편도 없고 저를 위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는 한번 버림받은 존재니까요. 이 집안에서도 버림받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았던 거예요. 노력하면 어머님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작은 희망 하나 가지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역시 사람은 안 변하네요. 앞이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이곳에 더는 있을 필요도 없겠어요. 애 하원하면 데리고 나갈게요. 애를 데려가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순순히 따라줄 것 같니? 억지를 부려도 적당히 해야지.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날 문제인데 상황을 악화시켜서 어쩌겠다는 거야? 왜 대답이 없어? 너 정말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오냐?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나갈 거면 애는 두고 너만 짐 싸서 나가. 에휴, 저러니 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무상으로 먹고 살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배가 불렀지. 며느리가 아주 배가 불렀어. 당신은 저런 말을 하는데도 그냥 듣고만 있을 거야? 당장 내쫓아 버려. 고생 한번 해봐야 여기서 살았던 게 행복한 줄 알지? 그렇잖아도 내쫓으려 했어.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여기서 아무것도 들고 갈 생각 말고 맨몸으로 나가거라. 들어올 때도 맨몸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맨몸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너는 어미라는 게 너만 고생하면 되지. 자식까지 버림받게 만들 거니? 내 손주는 절대 못 주니까 너만 나가라. 시모는 제가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면서 내쫓으려 하길래 제 아이는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현관문 앞에 있는 빗자루를 들더니 저에게 마구잡이로 휘둘렀어요. 이성을 잃은 시모의 행동에 맨몸으로 도망을 나오게 되었고 하원하는 제 아이를 시부가 먼저 데리고 가버려 한참 동안 시댁 앞에서 아이를 보내달라고 얘기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걱정에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집 앞에 서 있다가 퇴근한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짓이다. 네가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왜 쓸데없는 일을 키워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우리 어머니가 당신 얼굴 평생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나도 이런 삶이 이젠 지친다. 언제까지 뒤에서 이런 관계를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어차피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애는 우리가 키울게. 가뜩이나 없는 형편인데 냉전 한 푼 없는 당신이 애를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살려고? 당장 집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잖아. 나랑 이혼하고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룸 하나 겨우 받을 수 있을 정도밖에 못 받을걸? 우리 집안 빚 갚는데 돈 다 나가고 모아둔 재산도 없는데 당신한테 줄 위자료가 어디 있겠어?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준 거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위자료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쓸데없이 애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 찾아가. 나도 이참에 우리 집안에 헌신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새로 들이든지 해야 되겠다. 당신보단 차라리 외국인 여자가 낫겠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할 거 아니야? 애 앞날까지 망치지 말고 망가질 거면 당신 혼자 망가져. 너는 내 입장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여태껏 왜 버티며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냥 갈라서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결혼 전에는 가진 거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 믿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너는 분가할 생각도 전혀 없었던 거지? 말로만 분가하겠다고만 했지. 아예 생각 자체도 없었잖아. 당신 식구들 때문에 힘들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맨날 알겠다고만 하지. 결국 달라지는 거 있었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는 내가 데려가. 이 집에서 살다간 네 집안 식구들처럼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너랑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끝내고 싶으니까 당장 내 아이 데리고 나와. 네가 원하는 여자 데리고 살면 되잖아.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돈이 아깝다.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얘가 아주 동네 창피하게 어디서 소리를 빽빽 질러? 너 정말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그냥 숙이고 들어오면 끝인 건데 왜 일을 계속 키우는 건데? 당신들 집안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하다고. 나는 당신들 집안에 평생 헌신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행복해지고 싶었고 웃으면서 살고 싶었어. 맨날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기가 따가울 정도로 안 좋은 말들을 듣는 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저리 비켜.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그땐 그냥 여기서 다 죽는 거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는 내가 데려가. 내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른들의 싸움에 울고 있는 제 아이를 데리고 지긋지긋했던 시댁에서 나와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지인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갈 데가 없다는 현실에 저를 버리고 간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자 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둘이서 살 수 있는 작은 원룸 하나 구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닥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11년간 가정부 취급하던 시댁 식구들의 모진 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는데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마지막 기회라며 깊게 생각하라고 결정하라면서 제가 확고하게 움직이니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떠난 상태였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결혼생활 청산하고 얼마 되지 않은 위자료 받아서 제 아이와 함께 원룸 생활부터 시작했어요. 맨날 시댁에서 아이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며 사는 것보다 조용하게 사는 게 아이한테도 심적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봤고 어렵지 않게 취업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아이를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서 집 주소를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아이와 만날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왔길래 안 좋은 기분으로 현관문을 열면서 늦은 시간에 왜 찾아왔냐고 기분 나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나는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이 사람이 계속 당신 집 주소를 알려달라잖아.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어머니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길래 같이 온 것뿐이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나도 들어는 봐야 할 거 아니야. 아직 우리 부부관계 아이가 있는 한 유효한 거 알지? 딱 봐도 돈 좀 있어 보이는 분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법인 대표 김승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따님 성함이 이윤정 씨 맞으시죠? 어머니 조남이 황영애 씨 되시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이 봉투를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돌아가신 모친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일단 먼저 읽어보시고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윤정아, 엄마다. 네가 유언장을 건네받았을 땐 이미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만 항상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 몸이 온전했을 때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구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너한테 편지만 남길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다 보니 너한테 보실게 했던 그 행동에 대해 나도 많이 후회스럽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지 되돌아보니 결국 돈 때문이었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내 마음이 그때 당시 너무 컸기에 당장 놓칠 수 있을지 모를 많은 재산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와의 관계를 끊어냈었던 거다. 마지막까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까지 보고 눈물을 훔치면서 앞만 보며 뛰어갔어. 그리고 나는 내 몫을 차지하기 위해 병들어 가고 있는 한 사람과 한국을 떠났었다. 많은 걸 설명할 순 없지만 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야. 너희 아빠와 결혼 생활하면서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너희 아빠가 암으로 떠난 뒤 3년간 그 사람과 만나오면서 재혼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너한테 차마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게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커질까봐 그랬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홀로 외롭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했었지만 가정을 꾸리는 건 원하지 않았어. 자유로운 생활을 선택했던 거야. 그래서 3년간 설득을 했지만 끝내 해외로 떠나겠다는 말을 하더구나.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땐 엄마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지. 그 사람 또한 너희 아빠와 마찬가지로 암이었는데 검사 결과 길어야 몇 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못한다는 말에 해외여행을 선택했었어. 엄마는 그 사람을 보내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급하게 모든 걸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너한테 이런 문제를 얘기했다면 분명 그 사람에게 떠나지 못했을 거야.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니? 그렇다고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재산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몇 년간 나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로 생활했고 그 사람이 떠난 뒤에 너를 만나려 했었어. 엄마가 재혼한 그분이 암으로 결국 떠나고 엄마는 저에게 다시 나타나려고 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지 엄마한테도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검사 결과 정말 웃기게도 아빠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픈 몸으로 제 앞에 나타나고 싶지가 않았었는지 대장암을 치료하기 위해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지만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건강은 점점 악화가 되어갔고 결국 버티다 못해 치료를 포기하게 된 거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돈 때문에 선택한 결정이었는데 그 결정이 너무 후회스러웠고 떠나게 될 줄 알았다면 제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미안해서 소식만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의 계획은 돈이 많았던 그 사람과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함께 해준 뒤 남겨진 재산으로 저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였죠. 엄마는 저를 떠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저만 생각했었다는 말을 끝으로 변호사분에게 모든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엄마의 재산이 저에게 넘어갈 거라는 말과 미안하고 앞으로 제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가라며 사랑했다는 말로 엄마의 편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읽어내려간 저는 눈물을 쏟아냈는데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엄마의 편지를 남편이 주워들어 읽더니 제 앞에 서 있는 변호사에게 재산의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변호사분은 이혼한 관계인 상황에서 개인 재산을 알려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고 저와 방에서 따로 대화를 하자면서 주저앉아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그만 숨어있고 빨리 나와. 지금 난리 났다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변호사 양반이 찾아올 때부터 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지? 뭔데? 뭔데 그래? 나도 좀 이상스럽다 했었는데 돈과 관련된 문제니? 제가 갑자기 변호사랑 만날 일이 뭐가 있어? 그 편지 이리 좀 내놔봐라. 얼마인지는 나도 모르지. 개인 재산이라고 알려주지 않는데 엄청난가 봐. 이 사람 어머니가 돈 때문에 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럼 그 돈이 얼만큼 컸길래 그런 결정을 단호하게 내리겠어? 돈 쫓아가다가 생을 마감했다잖아.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이 사람 앞으로 전부 옮겨질 건가 봐.
우리 재결합 아직 가능한 거지? 당신이랑 내가 그동안 왜 삶이 힘들었어? 없는 형편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가난에 찌들어 그런 거였잖아. 그런데 그 돈 받으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니? 아니, 어떻게 너를 버리고 돈을 택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지만, 네 애미도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빨리 재산부터 전부 받아놓고 다시 얘기하자.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사랑고시를 하려나 보네. 그동안 무상으로 먹여주고 채워준 보람이 이제야 성과를 보는구만. 여보,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겠어. 앞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며느라, 오늘 먹고 싶은 거 말만 해라. 아직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도 파악도 안 됐고, 우리 엄마 장례도 못 치러드렸는데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저 지긋지긋한 놈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고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 됐는데 내가 왜 너희 집에 다시 기어 들어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 번만 더 발을 들이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줄 알아. 아유, 며느라. 그때는 서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나는 너를 다시 받아줄 생각이었다. 시애미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다 잘 살자고 그런 거지.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한 번만 더 들어오면 그땐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내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 이건 정당방위지. 전시댁 식구들은 저와 더 이상 아무 연관도 없는 남인데 저희 엄마가 떠나고 남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저에게 다시 접근하려 들었어요. 막무가내로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몇 번이나 경고를 했지만 이미 그 인간들은 돈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고 막무가내로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그 인간들을 향해 찬물을 한 바가지 부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이후 다시 얘기하자며 더 이상 제 심기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뒤집고 난 이후 변호사와 다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저는 안치실에 안치되어 있는 엄마의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매몰차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땐 언제고 차가운 몸으로 돌아온 엄마의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어도 죄책감 때문에 저를 볼 수 없었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얼굴에는 그늘진 모습이었어요. 자식의 도리로서 엄마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렸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엄마의 재산을 제가 힘들이지 않고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돈이 없던 시절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던 때와 다르게 세상을 떠난 엄마의 신부는 돈이 많았던 사모님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이렇게 떠나고 나니 인생이 참 허무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해 돈만 보고 악착같이 살아왔나 싶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 저와 함께 했었으면 저도 이런 삶을 살진 않았을 텐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 엄마의 선택이 많이 아쉽습니다. 좋은 추억 하나 만들지 못하고 달랑 편지 한 통에 모든 걸 정리해버린 엄마의 행동이 마음 아프지만 저를 위해 선택했던 결정이었다고 좋게 생각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엄마가 저에게 남겨두신 재산은 총 50억 정도 됩니다. 갑자기 너무 큰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돈을 제가 온전히 받는 것도 죄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저희 엄마는 떠났는데 저와 제 아이만 행복하게 잘 살 자격이 되는 걸까요? 전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재산이 얼마나 남겨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 남편과 다시 재결합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지만 조금의 감정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행실이 좋았다면 제 마음은 바뀔 수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배 아파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제 아이와 앞으로 적당한 집 하나 구해서 아무런 방해 없이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의 일부는 저처럼 가난한 삶이 힘든 분들을 위해 어느 정도 도와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전부 떨쳐버리고 앞으로의 미래만 생각하려고요. 다가오는 주말에 눈이 내릴 거라던데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의 마지막 12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